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는 오늘 시간에는 장르별로 시, 소설, 수필, 희곡까지 시나리오까지 해서 장르별로 특성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 자, 시는 인간의 사상과 정서를 운율적인 언어로 함축해낸 예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술 좀 고쳐야 되겠네요. 자, 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끝에가 문학으로 나와야 됩니다. 문학. 거기 예술로 나와 있는데 문학으로 좀 고치세요. 교재에는. 자, 이때 이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시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함축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리듬감이 느껴져야 되죠. 그래서 운율성, 함축성과 운율성,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걸 함축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화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회화적인 이야기. 자, 이때 운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음악성이 강조되는 거고 리듬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이 회화적인 것은 또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심상이다, 시를 읽었을 때 떠올리는 것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의미, 내용상 한 축을 쫙 가져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운율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늘 하나가 또 쭉 이렇게 날아갑니다. 나아간다.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시들을 좀 감상하시고 문제도 이 둘 중에 어느 파트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좋다. 됐죠? 거기 시의 특성에서 뭐 함축성, 운율성, 정서성, 사상성, 고백성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방금 이 설명으로 대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의 요소는 구성 요소가 있고 내용 요소가 있고 형식 요소가 있고 그렇게 있네요. 기역, 니은, 디귿. 여기서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회화, 의미, 심상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것들을 내용 요소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를 하면 여기 뭐 주제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주제나 소재, 이미지. 자, 형식 요소에는 시어, 시행, 연, 운율 뭐 이런 게 있는데 구분 못한 사람 없죠? 그래서 스킵. 자, 시의 갈래를 보도록 하죠. 다음에 자, 시의 갈래입니다. 시의 갈래는 시의 종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의 종류들을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기에 형식, 내용, 문예사조에 따른 갈래, 작품 경향에 따른 갈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형식에 따른 갈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형식에 따른 갈래 그랬는데 시는 형식에 따라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걸 무슨 시? 그렇죠. 정형시라고 하죠.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걸 무슨 시? 그렇죠. 자유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형시는 주로 이제 시조나 가사와 같은 그런 고전 시가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고 했고요. 이 전통적인 어떤 그 시조나 가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현대 시인 김소월의 작가 김소월의 작품에서도 정형적인 요소가 가끔씩 나타납니다. 자, 자유시는 대부분의 현대 시가 다 자유시다.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현대시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문시는 좀 딱딱하면서 긴 그런 작품을 산문시라고 합니다. 산문시. 자, 이건 형식에 따른 분류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다. 개인의 정서, 개인의 마음, 화자의 마음,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걸 서정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일정한 사건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걸 서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 극시. 그죠? 극시가 있네요. 연극적인 요소가 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현대시는 역시 또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서정시. 물론 고전 작품도 거의 대부분이 다 서정시고요. 여기서 서사시는 사건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서사시는 어디에서 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소설 같은 데서,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왔죠. 서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자주 쓰게 되면 일대기를 그려내기에 쉽다. 인물의 일대기를 그려내기가 쉽다. 탄생하고 점점 자라서
영웅이 되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기적인 영웅은 주로 북한 작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북한 작품.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이제 전략을 하는 거죠. 시가. 자,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특정한 인물을 영웅화시키는 서사시보다는 남한에서는 현대시 대부분이 서정시, 개인의 감정을 사사롭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서정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작품 거의 다 자유시, 형식상 자유시고요. 내용상은 서정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의 참고서 같은 데 이렇게 문학 참고서에 나와 있는 핵심 정리에서 뭐 시 갈래 이런 걸 막 외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 출제되는 모든 시험은 자유시와 서정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사시 중에 하나 남한에서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신동엽의 금강 이런 작품들이 서사시 쪽에 속합니다. 서사시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예사조에 따라 낭만시, 상징시, 주지시, 초현실주의시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예사조에 따라서 첫 번째 낭만주의, 두 번째 상징주의, 세 번째 주지주의, 네 번째 초현실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낭만주의는 굉장히 그 자본주의 하에서 부를 축적한 그런 부르주아 계층들이 유럽에서 많이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요. 일제강점기 때. 상징주의, 어떤 상징성을 띠는 그런 자연물들을 많이 사용해서 고도의 상징성을 요하고 원관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시는 조금 어렵고 주지주의 작품은 지적인 걸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 할지 모더니즘 계열의 그런 잘난 척하는 약간의 그런 작품들이 주지주의에 속하고요. 초현실주의는 이상 작품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도 띄어쓰기를 무시한다 할지 맞춤법을 어긋나게 한다 할지 그런 방법을 써서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예사조에 따른 갈래 밑에 작품 경향에 따라 순수시냐 경향시냐 이런 게 있는데요. 경향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목적시다 이렇게도 불려지는데요. 자, 경향시와 순수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순수시는 말 그대로 문학 작품 자체로서의 어떤 미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한 반면 경향시는 목적성을 띈다. 이 목적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념과 사상,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한국 전쟁, 그죠? 남북 전쟁, 남한과 북한 전쟁 목적성을 띱니다. 그래서 공산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바로 경향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주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주정시, 주지시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보시고 자 넘겨서 시의 표현 중에서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미지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미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미지는 한자로는 심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심상과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미지 하시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렇죠. 감각적 이미지 이걸 떠올리죠. 감각적 이미지. 그런데 가끔씩 이 감각적 이미지로 접근을 했는데 이미지나 심상에 관련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의미상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 내용이나 함축성과 관련된 거지 운율이나 형식적인 것과 관련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의미상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이게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배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의미상 접근을 하는 것은 2차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는 감각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감각에서는 두 가지를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감각 이런 게 있었죠. 공감각.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복합감각. 그죠? 자, 공감각과 복합감각이 있었다. 공감각은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이렇게 겹쳐서 표현된 것. 이걸 공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감각이 전이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감각이 적응되어 있다. 자, 푸른 종소리다 그러면 푸른 종소리. 자, 푸르다가 무슨 감각입니까? 시각. 종소리는 청각이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그죠? 자, 무슨 감각의 무슨 감각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A 감각의 B 감각화. 자, 요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앞에 나와 있는 이 A 감각은 바로 중요한 것을 앞에다 놓습니다. 중요한 거. 자, 여기서 보면 푸르다와 종소리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야?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자, 시인은 뭘 표현하고자 했을까요? 푸르다라는 걸 강조하고자 한 거야? 종소리를 강조하고자 한 거야? 그렇죠. 종소리를 강조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청각의 무슨 감각하다? 시각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을 먼저 잡으세요. 자,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중요한가요? 울리는 게 중요한가요? 태양이 중요하죠. 그죠? 태양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감각을 앞에다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복합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개념이 A라고 하는 감각이 있고 B라고 하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감각과 B라고 하는 감각이 딱 구별되는 거야. 그런데 마치 같은 감각인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한 행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죄송합니다.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그냥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술 읽는 마을, 이거 술이 읽는 것은 무슨 감각일까요? 이걸 먼저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죠. 자, 얘는 후각적인 측면. 그지? 자, 타는 저녁놀은 뭐야? 시각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감각이 이렇게 겹쳐서 전이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따로야, 따로. 끊어지는 겁니다. 술이 읽는 건 술이 읽는 거고 노을은 노을이야. 그래서 술이 읽는 후각적인 것과 노을을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게 연달아서 한꺼번에 나왔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공감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따로 복합감각이다, 복합감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공감각과 복합감각 잘 구분하시고 공감각도 중요한 감각을 앞에다 놓고 중요한 감각에 덜 중요한 감각과 이렇게 가시면 절대로 다른 헷갈리지 않습니다. 거기 이미지의 갈래를 다 적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공감각적 이미지의 형광펜을 좀 칠해놓고요. 더 알고 가기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222페이지. 공감각에다가 밑줄을 쳐놓고요. 분수처럼 흩어진 푸른 종소리 했고요.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그랬습니다. 자, 맵다라고 하는 것은 미각이죠. 그죠? 그리고 채찍이 갈긴다 이건 촉각이죠. 매를 맞으면 아프잖아. 그제?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채찍이 중요해? 매운 게 중요해? 채찍이 중요하죠. 그죠? 그 고통스러운 거. 자, 그래서 촉각의 미각화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향기로운 게 중요합니까? 님의 말소리가 중요한가요? 님의 말소리가 중요하죠. 청각의 후각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자, 됐네요. 비유와 상징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 했죠. 그래서 비유와 상징 일단 넘어가고 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상 문제가 하나 있네요. 다음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은 이렇게 써요. 자, 미의식?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이 도대체 뭐야? 자,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의식, 문학에서 느끼는 미의식입니다. 문학적인 미의식을 나타내는데 자, 이 미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4가지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선지에 나와 있네요. 선지를 설명하면 되겠네요. 우아미가 있네요. 우아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숭고미가 있고 또 3번에 뭐 있어? 골개미가 있고 4번에는 비장미가 있네요. 자, 우아미가 뭐냐? 우아미. 자, 우아미는 말 그대로 우아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아미는 뭐다? 아름다운 거다. 아름다운 거다. 자,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면 이 대상과 대상에 쏙 빨려드는 거죠.